지난주 했던 205회 방송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 다운로드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세 손가락 안에 네. 세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지금 일주일이 안 돼요. 그렇죠.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데 오늘까지 순수 다운로드만 150만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스트리밍까지 포함하면은 뭐 계산도 안 되는 거야. 난 디도스 공격이 온 줄 알았어. 한 7, 800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팟빵에 하고 있는 7,000개 방송 중에 순수 다운로드가 100만을 넘어서 150만 하는 거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전에 200만 넘는 방송도 있었어 우리가 순수 다운로드.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200만 나올 리가 없지. 박흥숙 특집이 200만 넘겼거든요. 네. 근데 박흥숙 특집이 좋았다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200만까지 할 땐 뭐 그랬고 또 쫑걸리 할아버지 특집 또 150만을 넘겼었거든요. 이게 아마 세 번째 수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순수 다운로드만 150만 넘었다. 이거 보면 어떤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라는 느낌이다. 우리 야당 지지자들께서 총선 때 도대체 뭐가 있었냐. 굉장히 좀 목말라 했다라는 거. 구로 을에 계신 분께서 열심히 다운로드 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지, 그분은 빨리 삭제를 하고 싶었겠지. 그래요. 어쨌든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아니, 근데,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아 보였지만, 네. 그걸 빌미로 우리를 씹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되게. 좋아. 많이 씹히면 좋은 거야. 원래 이슈는 그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총량이 같이 가지 않나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자, 야, 의외로 음악이 인기가 좋더라. 그래요? 1과 2분의 1하고. 그거 이번에 핑크했어요. 아이, 똑똑한 놈이야. 내가 자고 있었거든.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냥 지가 넣었더라고. 이제 형 음악 어떻게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 넣었더라고. 형 음악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새벽 3시에 전화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넌 새벽 3시에 전화하잖아, 미친놈아. 나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운로드가 새벽에 올라가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핑크가 일이 10시 11시 끝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퇴근해서 애도 봐야 돼. 애 보고 뭐 하면은 한 새벽 1시부터 편집을 시작하고. 애를 재우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 4시, 5시 이렇게밖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아니, 올라가면. 그 금요일에 우리끼리 나 개블링 녹음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인터넷 전화가라가 막 옛날 생각하면서 인터가 듣고 싶다 막 그런 얘기 했었어. 근데 흠칫하더라고. 그 다음날 노동절이고 해가지고 야, 요거 한번 써봐. 그리고 핑크한테 보냈거든. 야, 근데 그걸 소리노 버전 그냥 넣더라. 인터가. 어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섭기는, 씨. 예, 알겠습니다. 가산 좋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고 있는데,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아니잖아. 비대해체야? 그러니까 우리도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옛날 방송 돌아가는 거야. 이제는 총선 끝나는데 자꾸 비상사태래.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투 같은 거 안 해요? 뭘 비상사태 끝났어, 이제. 뭐 언제까지 비상사태야. 그래서 내 우리는 몸이 비상사태다, 지금. 다시 역사방송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말입니다. 허문도 특집을 하겠습니다. 아끼고 묵혀뒀고. 예. 허문도가 좀 간지 좀 됐죠? 원래 가자마자 하려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선거철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계속 딜레이 돼서 이제 오늘 하는 건데, 딱 맞는 것 같아. 허문도가 했던 그 언론 장악. 예? 지금의 언론과 뭐가 다르냐 말이야. 지금 개판된 예. 언론가. 그럼 그때는 뻐거가 그냥 촉칼 들고 위협했지. 지금은 돈으로 위협하잖아. 그거 다 들어가갖고 말이야. 지금 언론이 언론입니까? 밥줄 자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거기서 일 못하게 만들고. 아니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저항 못하는 언론이 더 문제지. 그치. 우리는 뭐 씨봐봐. 우리는 하잖아 막 그냥. 아니, 우리는 언론이 아니니까. 팟캐스트니까. 막 하잖아 그래도. 야 이 한 명 한 명이 다 언론이야.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전공을 못했구만. 그럼. 모든 커뮤니케이션 다 언론이야. 여기 밖에서 우리 방송을 듣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언론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뭐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너 요즘 혈압약 같은 거 먹니? 너 늘 이랬지 뭐. 야, 위험해 보여. 야, 지난 방송에 대해서 네가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정적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도 꽤 있더라. 그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그래. 정신 좀 차릴 새끼야. 사실 우리가 방송할 때요.
역사 이야기 할 때는 원고를 써서 합니다만 정치 얘기 할 때는 그런 게 없어. 그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입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없었다. 이해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다 할 수가 없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아, 뭐 똥 싸놓고 비나 들어달라고? 뭘 그래? 왜 듣고 그래? 그래, 자, 오늘 허문도 특집 어쨌든 언론에 관한 문제, 헌문도에 관한 얘기하면서 현재 언론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시사, 뭐 별거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는 아니고 앞으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있었죠. 그게 이제 이번 당선된 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8월로 됐죠. 8월. 예, 저는 그날 결정될 줄 알았어. 결정될 줄 알았더니 뭐 또 이종걸, 김종인 나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렇게 너무 늦지 않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속 김종인 체제로 가겠다는 건 계속 비상이란 얘기니까. 그리고 조금 조기 전대에서 빨리 6월에 하자. 근데 사실 6월에 하는 게 조기가 아니야. 원래 선거 끝나면 하게 돼 있어. 그게 뭐 조기야. 법대로 룰대로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한 7, 8월?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또 움직이려면 실질적인 하려면 다 해. 위에서 쪼면 다 하게 돼 있어. 못하는 게 어딨어. 이런 새끼가 민주당 위에 있잖아? 지금 당직자로 있으면은 애들 다 죽는 거야. 아니, 근데 전당대회라는 게 새롭게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은 그 20대 국회에서 그 당의 원내건 이끌어갈 사람들을 딱 해가지고 20대에 딱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도 꼭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어쩌면 그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거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쨌든 7, 8월이니까 7월에는 안 해. 그렇겠지. 7월에 하려고 해서 6, 7월에 그랬을 거야. 근데 8월에 하려고 7, 8월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한 8월쯤에 그것도 거의 끝날 쯤 할 겁니다, 아마. 최대한 뒤로. 왜? 김 대표는 몰라,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다고 했겠지만, 어쨌든 8월 말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게 난 절충안이라고 봐. 근데 8월에 7, 8월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발이 일어나면, 그것도 또 그대로 문제거든. 그래서 절충안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걸로. 또 당내 의원들이 또 그런 배려도 했겠죠. 또 너무 여름이고 그러면 덥잖아. 조금. 이번에 있었던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까요? 하지마! 뭘 또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려고 그래. 하지마. 누가 무슨 발언을 했나? 하지마. 말씀해드릴까요? 이번에는 나 진짜 의원들 똑같은, 그니까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정반합으로 게 이루어지는 토론 아니야? 그렇죠. 근데 토론이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다른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 내일 가서 발언을 해야지. 하고 어젯밤 며칠 전부터 막 생각했을 거 아니야.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했는데, 내 앞에 어떤 다른 의원이 그걸 얘기를 했어. 어머, 씨발, 뺏겼다, 야. 그럼 자기가 안 하면 되는데, 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가서 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유승희 의원이 정청래 공갈 발언하고 주승용 일어나고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노래 불렀잖아. 노래 불렀잖아. 네. 그것도 즉흥적으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럼. 그 전날 나 내일 가서 불러야지 최고위에서. 노래를 준비했어. 하고 생각한 거지.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났어.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그렇지. 가야지.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에이씨, 나 준비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사리판이야. 아니,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팟캐스트지만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꼭 보면은 지가 뭔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거 꾹 참다가 결국에 그 얘기 꼭 하려고 댐비면은 그 방송 망가지더라고. 그게 흐름이 안 맞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편집 신공을 바라서 우린 다 편집해버려요. 그치. 지가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생대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일을 하라고. 근데 의원들한테는 그런 큰 그림보다는 내 이름 한 번 더, 내 발언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목받는 거, 이번에 또 그 초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초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고 그런 거겠죠. 예. 한편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회의가 길어져. 우리가 존나 싫어하는 거. 길어져, 그렇게 되면. 그러면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들 줘라. 그리고요, 피곤하지. 회사가 망한회사 봐. 꼭 회의가 길어. 말이 많아. 그러니까 더민주가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면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래. 어쨌든 8월에 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떤 후보가 나오고 또 열심히 또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겠죠. 그때 가서 그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을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튈 생각을 하지 말고 의정 활동을 잘해가지고 튈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참 어떻게
뭐 다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초선이 많이 들어가서 그 초선 의원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실 박주민 당선자가 그 카톡 있어요. 초선 카톡방. 초선 카톡방에다가 우리 저 20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팽목항을 가자. 뜻깊게. 그러니까 그래서 19대 팽목항 있었던 걸 20대 우린 잊지 않겠다. 이어가겠다. 더민주가. 이걸 하자.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나가면 재선 의원까지. 그래서 그날 아마 팽목항에 가서 뭐 위로도 좀 드리고 뭐 그런 다짐도 좀 다짐도 하고요.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 그래요. 아마 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그 손혜원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이 작가의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 그런 식으로 자꾸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잘하면은 그날 주말에 가거든요. 네. 일요일 날. 근데 저는 토요일 날 가서 동거차도 가서 하룻밤 잘지도 모르겠어. 동거차도가 이제 그 인양하는 그 보이는 섬이거든요. 그거 지금 이제 유가족들 거기 계시죠? 보고 계시죠. 네, 거기 이제 뭐 감시라면 감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19대 국회 마지막이니까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유가족들이랑 또 우리 저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원하신다면 같이 가는 걸로. 일이 커지는데. 뭘 커져? 너무 많이 갔으면 요즘 좋잖아. 날씨. 텐트 가져가서 그거 쳐놓고 그냥 우리끼리 뭐 이야기하고 자는 거지 뭐. 사고 날까?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요. 사고 70분으로 오지 마세요. 네. 뭐 하여튼 그거 만약에 결정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죠? 결정 안 됐어요. 뭐 결정된 거 있겠어요. 네. 그거 말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이 작가님 또 부산도 갔다 와야 되잖아. 참, 그거는 하여튼, 그 팽목항 가는 거는 EJ에서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14일 일단 토요일 날,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문제점을 좀 한기시켜달라고 우리 EJ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갑니다. 가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거기 계신 분들과 네. 함께 진행하는 거죠. 예, 진행하는 거예요. 14일 토요일 날 정확한 위치나 장소는 지금 제가 못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10일 날 화요일도 이거는 이제랑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저 혼자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10일 날 화요일. 14일 토요일 거는 EJ에서 아마 녹음 따서 방송도 할 거고 10일 화요일은 이건 부산시당이 그냥 계획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번에 5분 됐지 않습니까? 5분 하고 낙선자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크 콘서트, 더민주 토크 콘서트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부산시장에서 기획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민주 토크 콘서트 계속 따라다녔던 네가 그냥 이번에도 사회를 봐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갔다가 예. 야 영업사원들 이렇게 안 다녀. 뭐 홍반장이야? 곧 있으면 이혼당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지금 이지랄 하고 있잖아. 바쁜 척하면서 저 이혼을 해서 곧 있으면 이혼당하지 않을까. 팽목항 가면 또 하룻밤 자야 되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도 가졌는데 참 머리 아프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둘째가 생겼냐. 나 참. 가능합니다. 셋째도 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6.25 전쟁 때도 뭐 애는 낳대. 그럼요. 여러분들 술은 작작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사 문제 계속 해봅시다.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3당이 다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진석, 또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국민의당은 박지원 이렇게 됐네요. 근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투표가 조금 치열했어요. 박지원, 우원식 이렇게. 박지원이래지. 야, 그 사람은 니네당 사람 아니야, 이제. 우상호, 우원식 이렇게 치열했는데 1차 투표에서 우원식이 이겼어.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 운동권, 뭐 친노 뭐 맨날 얘기하는데 왜 원내대표는 왜 운동권이 우상호 왔어? 86 운동권 아닌가? 그것도 연대 총학생 출신인데. 우원식은 운동권 아닌가? 우상호, 우원식이 다른 후보들 그냥 다 발라버렸던데. 그럼 걔들이 말하는 친노 운동권 도대체 뭐냐고.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니까. 예. 하여튼 지난번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아닌 야권 지지자들도 좀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
일단은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됐으면 박수 밀어줘야 되는 거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뭐 또 삐끗하면 또 욕할 수 있어도. 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됐을 때도 처음에 우리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하는 거 지켜보자. 잘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 밀어주겠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우리가 밀어준다고 해도 뭐 밀리는 것도 아니지만. 새누리에서 넘어온 사람은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그치. 큰 틀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김부겸도 안 까는 거 아니야. 손학규는 어떨까? 그래 하여튼 더 나가지 마. 거기까지만 해. 아, 근데 나는 뭐 친노 운동권 뭐 친노 주류 뭐 그런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타겟팅을 하는 거는 차라리 운동권이고 운동권 출신들 다 싫다 그러고 거기에 그냥 친노가 만만하고 조지고 싶으니까 친노라고 붙이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역시 친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문희상이 좀 국회의장 한번 해본다고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만 니는 친노라서 안 돼 그랬다. 야 친노는 정치를 하면 안 되나 봐. 친노는 숨을 쉬면 안 돼. 법에다가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친노는 정치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친노가 뭐냐고. 야 몰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노 아니었어? 몰라 내가 그거야 친노라고 해주고 싶은 사람이 다 하는 거지. 난 앞으로 친노하기로 했어 이제. 그래? 뭐 하도 아니라 그래도 뭐 친노라니까 나 친노다 씨발 그래 이렇게 하려고. 아이씨. 내가 봐도 너가 지욕하면서 그러니까 말하니까 친노가 나는 너 같은 새끼를 친노로 둔 적이 없다 이 새끼야. 아니 하도 지랄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맞다. 그럼 맞다 씨발. 아유 참. 그래, 막말하는 친노 이 개새끼야. 막말 친노. 막 갖다 붙여.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당이잖아. 그치. 그 또 한때는 같은 당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전화 왔는데 당신은 친노니까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다른 이유를 댔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뭐 당신 저 친인척 로비하지 않았어? 인사청탁? 그래서 안 돼. 라면은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물론 그렇게 해도 깔 건 있지. 그럼 박지원 당신이 깔 수도 있는 거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이유를 들고 오면 이게 이유가 되냐고 이게. 그러면서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장 자리.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하면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 뭔 개소리야. 네가 뭔데 그걸 주고 말고 하냐? 니한테 달렸냐 그게? 뭐지 표현이 좀 이상해. 아니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친노 어쩌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지금 국립묘지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당신은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그러고 침을 뱉으세요. 그럼 내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만함에 빠져서 그래. 새누리당이 존만한 게 오만함 때문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한 40석 가까이 했다고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야. 뭐 이것뿐만이에요? 무슨 또 이유 여사가 자기한테 대통령 하라 그랬다고. 대통령 나가라 그랬다고. 이유 여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김홍걸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또 이유 팔았다고 망신당했잖아. 얼마나 더 또 망신당하려고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니 어떻게 이래놓고 김대중을 파냐고. 이 양반 진짜 야 이게 진짜 쌍욕 나와 이거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뭐 지역 감정 조정해가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일 해서는 안 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면 하여튼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는 좀 오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 원래 그랬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 있을 때 뭐 했는지 좀 살펴봐야겠네.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도 나이를 들었잖아. 나이 들면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요즘에 그 김종인 대표를 보면서 나 진짜 나이 먹으면 귀를 좀 열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쭉 80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맞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프로야구의 김성근 감독도 지금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노인들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좀 나는 느꼈어. 참 내가 요즘은 60을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60은 그렇지. 한참이니까. 네. 70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귀를 좀 열고 젊은이들하고 또 소통 좀 하고 좀 그런 노인이 되기를 스스로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뭐 바란다기보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욕심이 오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누가? 아니 우리 언급했던 박지원, 김종인 이런 사람들. 김성근? 하지마 이게 새끼야. 자꾸 뭐라 저게 진짜. 야 양상문 걱정이나 해 개끼야 너는. 요새 일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에휴. 근데 그게 참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게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게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과 같이 뭐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양단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점점 자기 스스로가 꼰대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거야. 아니 따를 만한 자격이 있어야 따르지. 따라갔더니 좆됐어. 야 여기 아닌갑다. 아니요, 좆되는 것도 아니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따르지. 안 그래? 뭐 따를 만한 가치도 없는데 못하러 따라. 아니 그거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뭐 시사의 문제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선거도 끝났고. 그냥 박지원 욕만 하다 박 끝났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MOU 체결하셨다고. 그놈의 MOU 진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MOU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영어 좋아하잖아, 우리. 영어 좋아하니까. MOU 그러면, 이거 이명박한테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하다니까. 언론에서 맨날 씨발 MOU 사상 최대 몇십조 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야. 이명박도 아랍에미리트인가 가서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금액을 MOU로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100건 정도 했네? 96건 했나? 거기서 한 10몇 건밖에 못 했다고. 아니, 사자방으로 대표되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난 그 비리 의혹이 있는 것들, 그 중에 자원외교들에서 MOU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아, 그러니까 MOU는 예를 들면 누가. 그냥 양해 각서잖아, 양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보자. 안가에 우리 누가 좀 찾아왔어. 저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오마이뉴스라든가 경향신문 이렇게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우리 EJ하고 MOU를 체결해. 앞으로 우리 EJ가 한겨레나 오마이를 조금 지원해주겠다. 응? 그러면서 지원 금액은 누가 누굴 지원해? 아니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한 100억 써. 이 작가가 지원해줄게. MOU 체결. 그럼 뭐 어쩌라고? 나중에 100억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이게 MOU거든. 내가 내 돈으로 100억 준다는데 왜? 그래서 MOU 써가지고 내가 사인했어. 이재기 사장 이동이 딱 했어. 그걸 줬어. 뭐 어쩌라고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이지. 그치. 이지랄을 해놓고는 그런데 말이야. 무슨 사상 최대 성과니. 그런데 또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박 대통령 잘한다고 오르고 못한다는 내려갔어요. 이게 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외국에 나가신 분이거든. 그 많이 나갔다는 이명박이보다 지금 더 많이 나가고 있어. 왜 자꾸 저래 나가냐. 나가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나가면 좋아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지고 그걸 또 왜 써 이거는 이거. 히잡? 아니, 쓸 수도 있지. 난 그거 쓸 수도 있다. 야, 외국 원수 중에 최초란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우디나 이란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게 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그렇게 보기보단 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과연 여성 대통령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띠기 위해서 좀 잘해보자고 이란의 히잡까지 쓰고 갔는데 얼마나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히잡을 쓴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성찰이 없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쓴 수도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자는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아니 여성 지도자가 전 세계에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렇진 않지. 많잖아. 수없이 많고 수없이 많아왔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중동에 가서 한 번도 안 쓴 이유가 왜야? 이게 히잡이라는 게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상징한다. 이래갖고 그동안 쓰라고도 안 쓴 거야. 얼굴을 가리고 다녀라. 그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들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 갔을 때 썼어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안 썼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뭐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가놓고 썼단 말이야. 그럼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거를. 국빈반문인데 쓴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이 박사 말대로 그냥 그래도 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쓰라니까 얼굴이 이뻐 보이네 한번 쓸까? 이런 거지 뭐. 난 그렇게 이거 어떻게 알아 임마 그걸. 박 대통령 머릿속 내가 다 알아. 단순해. 아니야 복잡해. 그분 말하는 거 모아놓으니까 뭐그 알파고도 해서 못하겠구만. 복잡한 거고. 야 근데 곱긴 곱더라. 뭐가 고와? 저래서 살이가 나오는 거야. 저 미친놈 저게 지금 누구 보고 곱다는 거야? 미친놈 저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허문도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허문도 편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허문도는 EJ 방송에 여러 번 출연했죠. 3호로. 네. 전두환 특집에도 나왔었고, 노태우 특집에도 나왔었고, 12.12 특집에도 나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한 2, 3주 쉬었을 때 엄청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순위가 안 떨어졌거든요.
옛날 거 들으시는 옛날 거 거지. 들어. 옛날 거 다시 들어요. 재밌는 거 많죠. 재밌어.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처음 듣는 느낌일 거야. 다시 들어봐야 재밌어. 그거 다시 들으면 이재희 예언이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시 들어봐 그냥. 다시 들어봐서 이 작가 위대함을 느껴봐요. 근데 이 박사는 별로 비추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 앞에 거 듣지 마. 아니 뭐 제일 앞에 거 그런 거 둘째 치고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욕 많이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이딴 방송을 어떻게 듣냐면서. 초기 방송 들으시면 쓰러지시겠네. 그러니까 초기 방송 들으면 진짜 쓰러질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송은 그냥 나이 많이 먹은 40대 아저씨들이 3명이서 그냥 치킨집에 앉아가지고 퇴근하고 그냥 포장마차 앉아서 소주 한잔 빨면서 씨발씨발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컨셉이에요. 역사 얘기하다 보니 시사 문제 연결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런 거죠 뭐. 팟캐스트야 팟캐스트. 방송이 아니라고. 아우 목이야. 방송 심의회 규정을 하나도 준수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왜 하느냐면 허문도가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안 했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언론을 개판 쳐놓고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언론 역사를 한 30년 뒤바꾼 게 허문도인데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그냥 갔다는 거.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도 자신의 큰 과오인 5.18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밝혔더라고요. 예. 자서전 나온다는 것 같은데? 네, 나온답니다. 근데 허문도는 입을 닫고 갔지? 입을 닫고 갔죠. 자, 그럼 허문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다 얘기 나왔지. 쓰리어에다가 뭐 그리고 언론은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괴벨스. 뭐 다들 아는 정도지 뭐. 예. 그리고 국풍 80일. 네. 저승이라는 곳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병철 회장한테 가서 뒤지게 맞고 있지 않을까? 왜? 아니 언론 통폐합 할 때 TBC를 갖다가 끌고 갔잖아. 이거 이병철 회장이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혔는데. 이병철 회장이 울었대. 그니까. TBC 뺏겨서 억울해가지고. JTBC. 그래서 JTBC 그걸 한 게. JTBC? 그래서 JTBC 아니야. 그게 유언이야, 유언. 그래서 뭐 다시 찾아간 거죠 뭐. 저승 가서 오지게 맞아. 아니 뭐 채널 A도 마찬가지 뭐 동양방송 뺏긴 거 이번에 찾아간 거 아니야? 에휴,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나 잠깐 막간 이용해서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할게. 요새 조금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언론이나 텔레비전 논조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요. 재심사 아웃되면 좆되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좆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그때 지각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잖아. 대통령 선거에 지면 얘들은 그냥 다 아웃이야. 어? 아니 마치 그 국회의원 선거 전에 컨셉 잡아놓고 준비해놨고 혹은 파일럿으로 녹화를 떠났던 거를 갑자기 막 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니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다시 돌아가요. 뭐냐면 얘네들은 새누리가 재집권 안 하면 박살난다는 거 제대로 알기 때문에 또 개쌍발악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집권을 하면 용서해주면 안 돼. 아주 탈탈 털어야지. 본보기로 종편이 4개 있잖아요. 네. 2개를 날려버려야 돼. 어떤 거? 그걸 내가 왜 내가 날리냐 그거를?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우리 비례대표 남자 6명 여자 7명 중에 누구일까 예상을 해봅시다. 종편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작가가 출연하는 방송이 일단 2개가 있어. 뭐야. 너무 표시한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씨발 서서 먹기를 똥을 싸도록 만들어줘야지. 그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봐 옛날에 ITV 네. ITV도 그렇게 재심사 아웃돼갖고 박살난 거거든. 그렇죠. 얘네들 만약 이번에 아웃되면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딴 데 팔아야 돼. 아, 채널A 말하는 거였어? 예를 들면 지금 4개 중에 채널A가 적자 가장 크거든. 그런데 계속 무슨 뭐 문화일보가 산다는 둥 뭐 썰이 많았죠. CJ가 산다는 둥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니까 쟤들은 진짜 이번에 나가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전처럼 또 무현이 형이나 대중이 형처럼 또 용서해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요 또 저거 또 뺏겨요. 또 기어 올라오지. 용서는 강자가 해주는 거예요. 우린 아직 약자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피를 흘리는 혁명 말고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총선뿐만이 아니라 대선에서 꼭 우리가 권력을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MBC, KBS가 지금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거 개판이잖아.
상호형 또 잘렸더만. 어? 그래서 사표 썼다고 하는데. 사표 썼죠. KBS도 마찬가지. KBS 그 할아버지들 어버이 연합 그거 보도도 아니야. 그냥 아침에 브리핑이거든. 옛날 내가 하던 거 이렇게 그거 했다고 그 기자 빠고 시켜버렸잖아. 야 진짜 미친 놈들이거든 이게. 어? 그 안에 있는 정상적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상적 구성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요. 제가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잘렸어요. 그렇죠. 기록적이었죠. 단 하루 만에 나 진짜 내 최고 기록이다. 오전에 방송 갔는데 오후에 잘리더라. 이런 경우가. 근데 내가 거기 갈 때 어디 방송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갈 때 이제 CP하고 PD하고 나랑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얘기하는데 이 작가님 어차피 위에 사람들이 이 작가를 모를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문을 닫아. 주위를 막 살펴보더니 문을 닫고 이 작가님 이랬다니까. 뭘 또 간첩 접선하듯이. 간첩 방송국에서 이 방송국이냐 이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방송 잘 나왔어. 게시판에도 와우 이 사람 너무 재밌다 난리 났어. 근데 오후에 씨가 나갈게 새끼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씨가. 아니 그래도 이제 PD하고 CP님이 이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대통령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제가 그런 거 잘 알아서 해요. 내가 선을 아슬아슬하게 할게요. 이랬다 그런데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그 모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둬가지고는요. 절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허문도 시절보다 더해 더. 옛날에는 보도지침이라고 우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라고 정부에서 내려뒀잖아. 지금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다 하잖아. 지금 알아서 저 새끼는 안 돼. 어? 요 새끼는 돼. 요런 말 하면 잘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아유, 문제 있다고요. 이 사람들 지금 나중에 후배 기자들, 후배 언론인들 눈을 어떻게 보려고 이런지 모르겠어. 아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권력은요 짧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박사 아까 국풍 80일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언제 3S 특집인가? 3S 특집 했었나 우리 그런 걸? 3S는 아니었고 다른 방송하다가 이게 나왔었고요. 저희 국풍 80이 이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벤스란 말이 딱 맞지. 선동과 선전과 개벤스가 하던 짓을 그대로 했거든. 이 국풍 81의 최대 수혜자가 또 이용 아니야. 그치. 이용. 바람이려. 그래 하여튼 허문도 1940년 2월 26일생 경남 고성군 만면 초옥리에서 태어납니다. 부산고를 나왔고 서울대 농대를 나왔는데요. 이 부산고가 중요한 거야. 허문도 인생에서 부산고를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야. 허문도가 부산고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허문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홍준표가 경남도? 경북고를 나왔으면 또 바뀌었을래나? 바뀌었을 수도 있죠. 자, 허문도의 부산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산고 동기동창 10회 졸업 동기동창이 누구냐면 쓰리허의 허삼수입니다. 이 허삼수가 이제 또 친구야 이래가지고 또 뻐그한테 또 이렇게 딱 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허삼수가 없었다면 허문도가 전두환에게 총애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고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MBC 이진희 사장. 그 담배 꼬나물고 전두환한테 담배 물려줬던. 그럼 물려주고 라이터 땡겨. 이번에 헬기 타고 가시죠. 각하 뭐 이러고. 이 정말 정권에 그렇게 아부했던 이 MBC 이진희 사장. 이 이진희 사장 동생 이상희. 이 양반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이상희가 또 부산고 10회 동창이야. 동생의 어떤 백덕에 또 이 양반은 또 이진희가 또 MBC 또 사장까지 하셨죠. 그리고 신군부 집권 후에 이 이진희가 경향신문 사장, MBC 사장을 맡으면서 철저하게 권력에 아부하게 됩니다. 또 이 허삼수 허문도의 부산고 선배 이원홍이라고 있어요. 뒤에도 나올 텐데 이원홍은 서울신문과 KBS 사장을 맡아 있습니다. 지들끼리 부산고가 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울신문 사장을 다 이렇게 했어. 이게 소위 말하는 영남 패권주의야.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이런 거. 님이 내가 뭘 했다고 씨발 나보고 영남 패권주의. 내가 뭘 했냐? 씨발 이제 이 사장 한다 월급도 없는. 이 영남 패권주의냐? 갑자기 튀어나와 왜?
나 총선도 내가 불출마했잖아. 왜 그래? 아이씨. 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21대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왜? 당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아, 니네 당을 위해서? 야, 그 당은 이제 너를 니네 당 그 당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막 던지고 말자. 이렇게 이 부산고가 다 해먹었어요. 부산고 다 해먹었고 이원홍 KBS 사장 이원홍 MBC 사장 이진희 그놈이죠. 정말 충성을 다한. 이게 뭐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MBC나 KBS나 다 대통령이 꽂아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 꽂아주잖아. 여기만 그래? 뭐 YTN은 안 그렇습니까? 뭐 연합은 안 그래요? 다 갖다 꽂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 정권만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참 혈연, 학연, 지연 참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여기 또 부산고 10회 동기가 또 한 명 누구냐면 김진영 대령 하나회. 야, 너 잘렸어. 아니야. 영삼이 형 잘라버리는. 어? 나가 이 개새끼야. 이거 아니야. 별 4개 달. 나가 이 개새끼야. 오뽀새 개새끼야. 바로 나가. 김진영도 이 10회.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준 거예요. 또 최병열. 아, 이 양반도 여기야? 한나라당 최병열도 여기야. 부산고야. 아이 참. 그리고 뭐 부산시장에 또 안상열. 이런 사람들이 다 부산고 파워 인맥을 발휘하면서 80년대 신군부에서 승승장구했다. 이 작가 너도 꽤 그 고등학교나 이게 대학교 인맥 좀 좋지 않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 묻지도 말아주세요. 이 와중에 추신수 이대호 화이팅. 네. 네. 자, 근데 허문도가 이제 부산고를 나와서 농대를 갔다 했잖아요. 서울대 농대. 농대를 간 이유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삼수가 육사를 갔고 또 역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지. 허삼수도 공부 잘했거든. 그러니까 허삼수 또 허문도 다. 그 엘리트주의가 있잖아. 그 공부 잘했는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서울대 안 가고 뭐 육사 갔던 그 기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그걸 어디로 이제 나중에 발현하냐면 출세 지향주의. 그렇죠. 내가 그렇게 피똥싸게 가난했으니까 출세해야지. 남 집 밟고 이렇게 되거든. 홍준표? 잘하네. 그런 거죠. 야, 조만간 끌어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정우성, 이정세 이런 애들이 훨씬 나. 왜?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잘 자라줬잖아, 그 양반들. 그 양반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정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 유전적인 껍데기가 좋잖아. 유전 껍데기랑 씨발 소공대 그거랑 뭔 차이냐? 아, 그리고 정재영은 이정재는 요새 어떻게 스캔들 난 다음에 CF 더 찍는 것 같아. 되게 신기해. 아, 그게 있었군요. 그거 말하지 맙시다. 근데 뭐 사랑한다는데 어떡합니까?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허문도가 본인은 농대를 간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요. 86년 역시 뭐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간훈 클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5년인가 56년인가 이거 한참 더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한참 더웠을 때 여름이었는데 그 친척 아줌마 아저씨들이 논한기퉁에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동남아시아의 벼농사에 대해 배웠었는데 그때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벼농사 수확량이 우리보다 몇 배는 높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일종의 내가 과대망상증 같은 걸 느꼈다. 그래서 농대를 가갖고 내가 이런 잘못된 걸 내가 바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농대를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사님? 제가 중학교 때 농업 배웠거든요. 네, 농업 배웠어요? 나 강원도 횡성에서 중학교 나왔잖아. 저는 상업을 배웠습니다. 네. 나 농업 배웠는데 개소리지 이거 뭔 이걸 공부를 잘했다 그래. 네. 농업 배웠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 온도대별로 네. 뭐 1년에 한 번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1년 2기장 뭐 그 쌀이랑 볼이 돌아가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것도 되게 일정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 여기서 1년 3모작이 가능한 이유는 온도랑 강수량 때문이지 이게 동남아시아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하다고 하는 게 그 추운 만주벌판에 농업을 정착시켰다는 게 그거는 우리나라 기술로 대단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이거는 뭐 지가 그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아닌 이상 안 돼. 허문도는 그 전에 박정희가 했던 통일벼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했던 통일벼 사업이 딱 이거였거든. 한국과 일본 이 지역에서 자라는 종들이 1년에 2모작밖에 못하니까 1모작밖에 못하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통일벼를 짓습니다.
지는데 이 모델을 어디서 가져오냐?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는 저 아래에 있는 동남아 있는 모델을 가져와. 이게 될 리가 있냐고. 그래서 어렵게 끌어내가지고 만든 게 통일벼였단 말이야.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통일벼랑 일반벼랑 이렇게 통일미 일반미 이렇게 파는데 사람들이 통일미는 맛 없다고 그 쌀집 아줌마들이 막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또 옛날에 또 쌀집 딸이랑 나랑 같은 반이래가지고 되게 친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반미가 당연히 맛있죠. 통일미가 정부미 아니야? 그치 정부미. 했죠. 네. 아 우리 정부미 개그맨 있어요. 그치. 아 그 형. 아 정부미 뭐 하는 거야? 고 이주일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던. 그렇지 정부미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박사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내가 개소리다.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그냥 자기 스토리를 갖다가 거꾸로 완성시킨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 바보 같은 의지가 발휘가 되면은 나라 꼬라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허문도가 이 언론 통폐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결국 밀어붙인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란 거지.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농대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농대를 간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례에서만 봐도 이 허문도란 사람은 이 어떤 자기 완성, 그 다음에 자기마저 속이는. 자기 가신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과 선동에 전문가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자기 가신이라는 게 본인이 무슨 제갈량급의 어떤 모사꾼 이런 생각을 계속 자기가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두환을 만나게 해달라. 자기 암시와 자기 능력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러니까 결합해서. 자신감은 좋은데요. 이게 일이 지나치면은 이렇게 자기 가신이 되면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정치권에도. 누구? 있어. 자, 허문도 얘기 돌아가서 허문도의 성적은 졸업할 때까지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농대는 수원에 캠퍼스가 있었고 물리대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물리대 수업 듣는다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농대는 수원에 있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근데 확실한 거는 작년까지 서울 관악 캠퍼스에서 수원까지 통근차가 다녔었어요. 그 학생의 선거를 하면 꼭 이렇게 나눠서 같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근데 농대 학생들이 저기 서울 캠퍼스에서 많이 수업 들었어요. 예. 자, 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에 조선일보에 입사를 합니다. 그 뒤 5년 동안 내근 기자 생활을 하다가 휴직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허문도의 유학은 일본에서 하는 교포 가운데 허씨 문중이 주선을 한 건데요. 원래 신화일보의 모 기자가 내정되어 있던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허문도가 편지를 써서 이건 내가 꼭 가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랴. 이렇게 써서 대신 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학교를 졸업했으면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농촌 가서 농촌 봉사활동을 할 것이지 왜 조선일보 들어 지랄이야. 사람이 지 마음대로 되냐. 욕심이 있으니까 또 그랬겠지. 자, 동경대에 유학해서 메이지 유신 시대 이후에 국가 형성과 근대화 과정을 연구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일본의 천황주의와 국수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메이지 천황의 초상화를 메이지 일왕의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놨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일본 빠돌이가 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허문도가 빠돌이였다는 것은 완전 빠져. 일본 사상 또 일본의 어떤 그 위인들 이런데 완전 빠져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많지. 일본 역사 좋아하고 일본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윤서인이 빠져 있고. 이렇게 말고 윤서인. 그래 윤서인. 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족같은 조선일보에서 내근 편집 기자 때려 치우고 싶었는지 출세를 위해서 이리저리 줄을 대보려고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당시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게 자신의 우국 충정론을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박준규 씨 등 여당 정치인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통 사자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편지가 김종필 공화당 총재께 아니 그것도 있잖아. 저기 박근혜 최태희 목사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꿈에 유경수 여사 나오셔가지고 야, 너도 편지 써서 내 대학 동생한테 달라고 그래. 편지를 써, 차라리. 원서 넣지 말고. 무쫄린이한테 톡 써. 그래. 야. 무쫄린이 자기 딸도 좋은데 갔잖아, 수원대.
그리고 자기 내 아버지는 김무성이 아니야, 이 개새끼야! 무쫄리는 한테 한도 없어. 무쫄리는 왜, 야, 씨발 떨어지는 애한테 편지를, 아우, 씨. 야, 무성이 형 그래도 저기 좀 감성적이야. 네가 절절하게 쓰면 도와줄 수도 있어. 아이, 내가 절절한 편지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몸에 사리를 달고 살지. 에휴. 말 나온 김에, 재심사를 한답니다. 면직 취소 처분, 면직된 걸 취소하라는 처분이 나와서 다시 심사하겠대요. 다시 심사해도 아웃이야, 니가. 그럴 거야. 그럼 난 또 소총 걸 거야. 그래요. 계속 그럴 거야. 에휴. 자, 허문도가 유학을 떠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조선일보는 1973년 5월에 나가 이 개새끼야 퇴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1972년부터 조선일보 주일 특파원으로 와 있던 김윤환 씨가 그 김윤환 씨죠. 그를 보조로 발탁해서 일을 하다가 1974년 7월에 주일 특파원 발령을 받아서 조선일보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야, 운은 좋다. 이게 다 인맥이야. 난 틀렸어 이번 생. 이때 조총련의 내막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소위 어당 사건으로 조총련계 교수 납북기도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극우 반공주의적 성향이 언제부터 나타났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극우 반공주의자가 나중에 통일부 장관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남북관계가 진척이 됐을 리가 없지. 글쎄, 저는, 물론 허문도가 극우 반공주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조총련 내막 파헤치는 기사를 썼던 거는, 그냥, 조선일보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쓴 거지. 그때 맞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욕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 아니야. 그럼요. 난 그렇게 봐요. 나는 글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하고 씨발. 무성이 형한테 편지 쓰라고. 싫어 이 개새끼야. 굶어 죽지 그냥. 1978년 5월에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 발령을 받아서 귀국을 했는데 짜자잔. 입사 1년 후배인 미국송 주미 특파원 저희가 한번 방송했었던 김대중 기자가 돌아와서 떡하니 외신부장으로 앉아버린 겁니다. 열받지. 졸라 빡치는 상황이. 우리 저 김대중 특집에서 얘기했어요. 네. 본인은 편집국장 할 욕심도 있었지만 더 이상 배견할 수 없어서 섭섭함과 한을 품고 약 10개월 정도 더 다니다가 방우영 사장을 찾아가서 씨발 김대중 씨발 졸라 이때 그 김대중이 아니야 그 김대중 하면서 사표를 내고 조선일보와의 인연은 끝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허문도의 부산고 선배이자 주일 공보관장이었던 이원홍 씨의 알선으로 주일 공보관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원홍 씨가 아까 얘기했던 부산고 선배 그 사람이에요. 왠지 이 작가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케이스로 점점 가는 것 같은데. 별로 청문회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는 주일 공관. 좋잖아? 네. 이후. 아니, 가면 주일 대사 이런 걸로 가지 뭘 공보관으로 가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야, 됐어. 주일 대사 그쪽 앉으면 안 해. 이후 11.6과 12.11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선우휘가 힘을 써서 벼락 출세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선우휘 씨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방 사장하고 친했던. 그러니까 선우휘가 힘을 썼던 이원홍이 힘을 썼던 어쨌든 계속 내려와 공통점이 누구의 도움으로 누가 힘을 써서 이거잖아. 대부분 그것들의 바탕은 인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형. 잘 계시죠?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지도 몰라. 이게 딱 나오는 거지, 뭐,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요. 자, 1979년 10월 28일, 이게 11.6 나고 이틀 뒤입니다죠. 이틀 뒤에.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 공보관이었던 허문도, 이 허문도가 주한 일본 대사, 스노베 료조를 만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허문도가 스노베에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9년에요? 그래요. 이미 뭔가 세팅이 되어 있었구만. 그러니까 사실 12.12 쿠데타 때 미국도 몰랐잖아. 누가 쿠데타 했는지. 그래서 막 알아보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이 사실은 벌써 일본을 알고 있었다. 허문도를 통해서. 정보통이었구만 일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전두환 신군부는 일본의 도움을 엄청 받았잖아요. 세지마 류조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엄청 받았는데 이거 제가 김대중 대 김영삼 책에도 썼던 내용이고 또 무슨 뭐 다른 EJ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5.17 비상계엄을 하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치,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타이틀 던질 거 지금 아니야. 비상사태니까 계엄을 확대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김종인이 선거 끝났는데 계속 비상이다 비상이다. 누가 봐도 비상이 아닌데. 비상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명분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신군부가 북한이 쳐들어온다. 아하. 그러니까 비상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확대해야 된다. 이 논리로 갔거든요. 근데 북한을 쳐들어오는데 그냥 지 입으로 야 북한이 쳐들어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원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보를 누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누가 줬냐. 일본에서 줬다 하는 거죠. 아하. 일본의 내각조사국 이런 데서 몇 번이나 5번이나 갖다 줍니다. 이건 한국 보안사 중앙정보부에 제대로 붙어 먹었네요. 5번. 그 제대로부터 먹은 거지. 북한이 쳐들어와. 김일성이 쳐들어와. 이 내용을 이 비밀 보고서를 5번이나 내는데 전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던 CIA, KGB 이런 데도 모르는 정보를 지파 일본만 어떻게 알아? 그럼 뭐야? 네? 구라일 가능성도 구라지 있잖아요. 뭘 구라일 가능성이야. 구라지요. 구라. 이렇게 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나중에 이 스노베가 인터뷰한 걸 보면 허문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허문도 많이 만났다 얘기해. 무슨 얘기 했어요 하면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난 거는 맞아. 그렇다면 허문도가 이 전두환 얘기를 하면서 북한 남침설을 흘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친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허문도는 주일 공보관 시절이었던 8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공보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을 합니다. 당시 최규하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영전돼 있던 이원홍을 통해서 실력자였던 허삼수와 만납니다. 모두 부산고 출신인 이들 3명은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전두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봐 라는 요청으로 이때 허문도를 추천을 해주게 되고 드디어 전두환과 허문도가 독대를 하게 됩니다. 야, 김종필한테도 그렇게 편지 보냈던 그 권력으로의 접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구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배, 자기 친구. 근데 이 허삼수가요. 허문도보다 4살이나 많거든? 그런데 어떻게 학교를 같이 다녔을까? 가난했겠지. 예. 이게 허삼수가 일본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말이 서툴러 넘어왔을 때. 그래서 아마 학교를 가정 형편도 있었을 때고 학교를 늦게 다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았잖아. 동네에 그렇죠. 형 삼촌도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 1년 끌고 몇 년 끌고.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임재범도 나이가 좀 동기들하고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전두환은 어떻게 만나냐고 하느냐 썰들은 앞서 얘기했던 허삼수의 소개설, 김진영 대령의 소개설, 허삼수, 김진영 공동 소개설, 자가 발전설 등 여러 가지지만 결국 아주 민감했던 이 시기에 전두환을 만나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검찰 조사에 나온 그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과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1980년 1월 말 문공부에서 열린 해외주재 공보관 회의에 참석차 귀국했다가 저녁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진영, 허삼수 등을 만나 일본 방위청과 언론계에 돌고 있는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등의 정보와 일본 사정을 이야기해주자 허삼수와 김진영이 우리가 소개해줄 테니 직접 전두환 보안사령을 만나 지금 말한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들의 제의를 승낙했습니다. 이 허삼수의 증언이거든요. 이게 검찰 조사에서 한 거. 이거 보면 그냥 전두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전두환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들어가야지. 그런데 딱 보니까 내 친구 진영이하고 삼수하고 삼수가 있네. 있어. 전두환 바로 밑에 있어. 딱 가갖고 지금 일본에서 말이야. 상황이 이래. 딱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만나게 해준 거죠. 그럼 나도 내 친구 이동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붙어야 되는 거야? 그냥 너는 무성이 형한테 편지를 쓰라고. 허문도는 이때 뻐꼬 형과 한 면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언론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안보 상황에서 너무 방만한 언론 자유는 무익하다. 언론을 장악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언론 자유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후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자 일본에서 불려와서 중정비서실장을 맡게 됩니다. 성공한 거지. 중정비서실장 성공한 겁니다. 1979년 12.6으로
긴급 조치가 흐지부지되고 자유언론 실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기자협회가 1980년 3월 31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5.17 비상조치를 발동함과 동시에 기자협회 간부들을 전부 신군부에서 연행을 합니다. 이때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해서 신문 제작 거부 움직임이 번져가자 5월 2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서울 지역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서 언론과 대학의 내막은 물론 누가 선동하고 있는지도 샅샅이 알고 있다. 앞으로 선동자들을 체포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들이 수습하고 책임져라. 라고 경고했고 6월 9일 계엄당국은 악성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서동구 경향신문 조사국장 등 8명의 언론인을 구속했습니다. 이후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걸쳐 행해진 언론인 숙청은 언론 통폐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속칭 강기덕 전무라는 가명으로 불려진 보안사 소속 이상재 준위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요. 해직자 명단 선정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및 각 부처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 717명의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언론인 강제직은 뭐 700명 뭐 이런 자료도 있고 1000명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어쨌든 700에서 한 1000명 정도. 자기네 눈에 아주 가시 같은 애들은 다 숙청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강기덕 정무가 다 한 거죠. 강기덕 정무가 나 보안사의 강전무요. 이러면서 왜 그거 자르라는데 안 잘라? 이러는 거야. 정말 강전무 사인 하에 언론인이 다 날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론 참 힘이 없긴 없지만 그때도 없고 뭐. 이게 이 집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 보안사 그리고 보안사에서 뭘 했냐면 이 언론사 사주들한테 사령관 만나 보니까 사령관이 어때요? 물어봐. 그럼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걸 또 보고서로 작성해서 계속 올렸거든. 그 보고서를 보면요. 진짜 전두환 이렇게 아름답고 용맹하고 무슨 그냥 용비어천가야. 정비어천가야? 언론사 사주들이 했다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아유 쪽팔려가지고 진짜.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언론인 숙청을 주도하고 언론 건전 육선 종합 방안 보고를 작성해서 언론 통폐합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아까 얘기했던 강기덕 전무 이상재 준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씨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관급 장교가 아니잖아. 연관급도 위관급도 아니고. 위관급도 아니지. 그런데도 이렇게 준사관이지 준사관. 부사관인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요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광고를 새롭게 보내주신 분, 우리 지금 안가에 에어컨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컨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다 합니다. 사진 봤는데요. 네. 가관이었습니다. 이 녹음실에 있는 에어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담배를 존나 피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나 침샘 떼냈잖아. 네. 내 침샘을 보는 줄 알았어. 침샘에 침면 없고 돌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았는데. 지금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네요. 냄새 좋고요. 요즘이 딱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요? 여름에 그렇죠. 에어컨 깨끗하게 쓰려면 지금 좀 한번 청소해가지고, 좀 쾌청한 곳에서 좀 바람을 좀 쐬야죠. 그렇지. 그리고 에어컨이 생각보다 공기 정화 기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필터 같은데 먼지 많이 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광고 문구 나와 있네요. 에어컨은 완전 분해 청소하고 분해 못하는 냉각필은 150도의 고온 스팀으로 때를 녹여내는 관우 홈케어의 에어컨 깔끔 청소가 돌아왔습니다. 편백나무 향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냄새 좋구나. 그래서 그건 다 광고에서 얘기한 거고. 네.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있어요? 서비스 문의는 지금 서비스 지역은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서울, 경기 전 지역과 함께 대전, 청주까지만 일단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막 외국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댁 어딘데 거기 좀 해달라고 예전에 그랬었대. 보일러 보일러 청소할 때 그랬었대. 자, 서비스 문의는 010-4443-7489 010-4443-7489입니다. 이제를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의 가정에 쾌청한 공기를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각들이래요. 이거 일 잘 되면은 장가갈 수 있다고 좀 장가갈. 우리나 걱정해요. 우리나.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들었던 광고는 노무현 재단에서 의뢰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친노라서 우리한테 광고를 하나?
너 오늘부터 친노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노무현 재단 광고네요, 그죠? 예. 많이 후원해달라는 거니까. 재단의 사업과 그다음에 기타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많이 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거. 네. 친노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찬들이 형은 어떻게 될까? 글쎄요.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네가 발언을 조금 잡는 것 같다. 제가요? 아니 왜요? 난 뭐 복당이 되길 바라지만 그게 뭐 어떤 김종인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사실은. 당헌 당규상은 탈당한 사람 1년 뒤에 복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무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판단하면 되는데 안 열고 있잖아. 지금까지 비대위에서 무슨 당원 당규 지켜가면서 했나? 그러니까. 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토크 콘서트를 한답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천호선, 김경수, 은수미, 배재정, 이상은, 이한철, 사회는 진중권 씨가 봅니다. 그거 사회자 나오고 사람들 빵 터졌더라. 네. 진중권이 노무현 콘서트 사회를 본다고 사람들 엄청 웃더라. 나를 안 쓰잖아. 내가 친노가 아니야. 나를 안 쓰는데 뭘 친노야. 그리고 지금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우리가 부산에 가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많이 오세요. 여러분 부산으로. 네. 자, 어쨌든 노무현 재단 광고 해드렸어요. 야, 이 개새끼야. 이거는 광고를 한 거니 안 한 거니? 해준 거야. 후원을 위한 문의 번호가 있죠. 예. 1688-0523. 예. 1688-0523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서울에서 부산에 바람 쐬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 가시고, 부산에서 서울 놀러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추억?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도 서울 오지 그러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상재, 강전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끝났죠. 이상재는 1934년생입니다. 34년생인데, 충남 출신입니다. 공주 출신인데, 6남 1녀 중 3남으로. 예전에는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2살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스라 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마 군대에서 말뚝 박은 이유가 이 이유가 아닐까. 집안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부담도 좀 덜고 생계도 책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입대해서 그러니까 사병으로 입대해서 거기서 하사로 말뚝 박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 요즘은 조금 많다 그래요. 예. 경제 사정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아, 요새는 왜 장교로 입대한 다음에 한 중이나 대위로 제대한 다음에 다시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 저도 옛날 군대 있을 때 그 장기 들어가려고 해봤는데 상상을 해봤죠.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장기 뭐 하사로. 네. 저는 나보고 장교로 들어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2학년 마치면 장교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2학년 맞춰 갔기 때문에 정훈 장교 시켜준다더라고. 족가라 그랬지. 내가 미쳤냐내야? 저는 있던 부대가 돈을 많이 줬어요. 거기가 월급 좋아가지고. 근데 이때는요, 과거에 59년도 60년도 이때는요, 일반 살병이 그것도 하사로 말뚝 박는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 군인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장교만 모를까. 부사관? 할 때 그런데 말뚝 박은 거 보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66년도에 준위로 승진을 했고요. 이후에 15년 동안 보안사 대공 분야에서 능력 있는 수사관으로 보안사 대공 분야에서 능력 있는 수사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간첩 때려잡는 데는 1등이었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두환이 보안사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전두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상재 준이가 일 시키면 척척척 이렇게 잘했다 그래. 이 작가가 참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아, 좋아하죠. 우리 뭐 어떻게 딱 하면 바로바로 행동해야지. 안 오면, 저 나왔다, 저 표정 나왔다. 돌아버려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아우! 전화기는 왜 들고 다녀? 그런데 이상재 준이가 일을 정말 치밀하게 잘해서 뻐꺼 형이 사석에서 장세동,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장세동하고 이상재뿐이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야, 장세동의 비유가 될 정도면 엄청난 신뢰를 신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2.12 쿠데타 이후에 언론 검열단 보좌관으로 언론계 사신. 강전무가 다 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계의 사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통폐합을 헌문도가 꼭대기에서 지휘했지만 밑에서 일은 다 이 강전무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으로 옮겨서 허삼수하고 손발을 맞췄고요.
또 민정당 조직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권정달과 또 한번 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권정달이 보안사 정보처장 했고 그 밑에 이상재가 있었거든. 청와대 가서는 같이 또 일을 하고 나중에 권정달이 민정당 사무총장을 하잖아요. 그 밑에서 사무처장을 하면서 권력의 꿀맛을 쪽쪽 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상재는 어떻게 보안사 정보처로 들어갔나? 한용운 당시 보안사 정보처 정보과장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가 대공처에서 정보처로 파견 나온 경위를 알고 있나요?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시 제가 이제 각종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강전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는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강전무가 바로 이상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정달에게 아니 언제부터 이상재가 정보처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허삼수가 파견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죠. 아니 그럼 저 사람 직책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정보처장 보좌관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권정달로부터 이상재 임무가 뭔지는 듣지 못했나요? 뭐 권정달의 보좌관으로 왔다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자세한 임무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권정달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12.6 사건으로 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사 내에 보도처를 설치하고 보도검열단이 구성돼서 서울시청에서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대학신문 등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해 보도검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처 정보이과 소속이 아닌 공작의 1인자라는 이상재 준이를 팀장으로 한 언론대책반을 또 따로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 저한테 들어왔던 정보 보고를 보면 이상재가 언론인뿐 아니라 정치인할 것 없이 각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봐서는 이 단순한 언론 검열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닌 것 그렇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언론 검열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이상재가 했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삼수의 도움으로 이상재가 정보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급은 권정달이 그 허삼수가 높았거든. 계급은 같았죠. 같은 대령으로. 근데 권정달이 선배였단 말이야. 선배였고, 그 직책은 권정달이 위였어요. 그런데 쓰리허가 주물렀던 시대이기 때문에 허삼수가 권정달한테 이상재를 좀 써라 하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허삼수의 도움으로 이상재가 정보처로 간 겁니다. 권정달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권정달은 뭐라 했냐. 이상재는 언론 분야의 문외한이었으나 허삼수 인사처장이 계엄사의 검열 업무 등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던 차에 공작 업무에 종사하면서 추진력 있고 임무를 끝까지 완성시키고 마는 성격의 이상재를 추천한 것입니다. 허삼수 인사처장이 언론 분야의 적격이라고 추천하면서 전두환 사령관의 결재를 받아주어 할 수 없이 파견받은 것일 뿐입니다. 권정달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상재는 직속상관 권정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상재도 권정달이 시키는 것보다는 쓰리어가 하라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야, 이거 권정달 그러면 빡치는데. 근데 권정달은 나름대로 권정달도 이 권모 술수에 능하고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냅둬 그냥 이런 건. 또 사실 권정달이 민정당 사무총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허화평 허삼수가 노태우 견제하려고 갖다 꼽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은 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권정달이 처신을 얼마나 좋냐면 나중에 50 개혁 작업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오공청산. YS형이. 네. 그때 다 감옥 갔잖아. 네. 정달 형만 안 갔잖아. 그치. 왜 안 갔어? 보신의 1인자. 삼정 호텔에서 씨발 검찰 만나가서 폴리마케팅 한 거 아니야? 그치. 알고 싶어? 내가 그럼 나는 깔테니까. 빼줘. 아니야. 정달이 형이 이 같은 뻐건데 좋아. 이 뻐거 형들 참. 자, 그리고 이런 이상재는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을 대승으로 이끈 조력자다. 이런. 근데 그때는 뭐 무조건 민정당이 씨발 일중대. 자기가 여당도 우리가 하고 야당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민한당 만들어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법.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국구의 3분의 1을 가지고 가는 말도 안 되는 이따운 법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건 권정달이 만든 거거든. 그럼 무조건 그냥 민정당이 대승하는 뭐 그건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재 역할이 뭐 있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숨은 저력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6번을 받아요. 아하.
이건 뭐 그냥 당선이지. 100% 보장된. 예. 근데 이상재가 전국구 6번 받을 때 본인도 몰랐다 그래. 여기도 공천에 대한 어떤 또 흑막이 있었나 본데? 있었나 보죠. 사실 이번에 더민주 칸막이 할 때 글로 갈 줄 알았다. 자기가 나 비례 주세요 하고 원서 안 낸 사람도 있었어. 원래 비례 원서 내는 거예요. 면접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로도 안 낸 사람이 있었다니까? 누구야? 씨파 몰라. 그게 제대로 된 공천이야 말이야. 이게. 너 아니야? 얘나 지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이상재가 신복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언론을 말살시킨 장본인이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거. 이게 참 씁쓸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사과가 없고. 그리고 그걸 보고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탄압을 받았던 지금의 언론사 사주들이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도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자리 다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진짜 자기 사람 챙기는 거는 정말 저 수구 세력들이 참 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분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 그리고 어제 무rum 가서 술 한잔 하고 이거 하고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의원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에휴. 그래. 자, 그러면은 다시 허문도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 이후에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보위 발족 일주일째인 80년 6월 6일 오자복 문공분과위원장, 김행자 문공분과위원, 허문도 문공분과위원, 보안사의 허합평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이 모여서 신문사의 폐관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들이댄 언론 개혁 작업을 하게 된 두 가지 동기,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사이비 기자 척결. 그리고 두 번째, 재벌과 언론의 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개혁은 지랄. 사실 이제 언론 통폐합은요, 예전에 유신 말기였던 79년 초에 구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명분은 이렇습니다. 난립된 통신사들을 통합하여 단일 통신사를 신설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으로 육성하고 기독교 방송은 복음 방송만 하게 하고 위세가 미약한 KBS를 키워서 방송의 각축이 되게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 말기에 이 계획하고 허문도의 언론 통폐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전두환이 쿠데타한 건 박정희 그대로 따라했잖아. 네. 언론 문제도 박정희 따라한 거야. 그렇죠. 그냥. 예.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허문도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국가 수립에 대해 매우 경도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주도했던 언론 통폐합의 방식과 방법은 나치하의 독일이나 군국주의 아래에 일본에서의 언론 통제와 매우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거스르고 역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군부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허문도가 본인도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도 언론 개혁하지 않았냐. 박정희도 개혁하지 않았냐. 개혁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 언론인의 숙청. 이게 씨발 개혁이야? 언론의 역할이 뭔데? 좌경 및 시민적 언론사의 정리 통합. 말하지 말란 얘기네. 아니 언론이 시민이나 민중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메시지 검열 감독 보도 지침 시달. 그럼 관보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의 유언비어 단속과 불온 유인물의 유통 제한 및 금지.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마지막 거는 지금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어떻게 하냐. 이는 1931년 만주 사변에 돌입하면서 통신사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일현 일지의 원칙으로 신문사를 정비하고 신문기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소위 세론 지도라는 명목으로 보도지침을 남발하던 일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허문도 본인도 지금 일본도 그렇지 않냐. 뭐 마이니치 요미우리 몇 개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족 같은 것만 배워온 거예요. 예. 통제와 나는 좋은 거만 배웠어, 이 개새끼야. 뭐, 좋은 거 뭐. 아니, 이 새끼가 내 눈빛을 보더니 내 눈빛이 족같으니까. 이 작가 배운 거 중에 가장 훌륭한 거 있잖아요. 그 소주 타먹는 거. 미주알이? 미주알이. 이 작가 가르쳐준 거 중에 제일 쓸모 있어. 나 미주알이는 잘 타. 빨리 나야겠다. 자. 또한 나치의 인민의 계몽 및 선전을 위한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시행했던
신문, 영화, 라디오 등의 매체를 지배하며 인민을 처음부터 목매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정권에 편리하도록 교화시키는 일을 주도하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 것을 계속 강요한 선전 철학의 전파라는 면에서도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내부자들 영화에 나오잖아요. 민중은 개돼지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3S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어? 민중들한테 요 먹이를 주면 민중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네. 올림픽 이런 거 프로야구 이런 거 갖다 주면 그냥 거기에 빠질 거란 말이야. 오공화국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 세지마 류저가 네. 세지마 류저가 저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같이 만났잖아요. 네. 같이 만날 때 앞으로 우리 정권을 잡을 건데 국민들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세지마 류저가 딱 그렇게 얘기하지. 집에서 개 키워본 적 있어요? 집에 키우는 개는 공 하나 던져주면 지 혼자 잘 놀아요. 그게 올림픽 아니야, 씨발. 그런 거지 뭐. 민중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자, 언론계 재편. 허문도를 정점으로 한 국보위 문공위 팀과 개혁 주도 세력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한 겁니다. 이 개혁 주도 세력은 허문도를 비롯해서 허삼, 소화평, 소위 말하는 젊은 구테타 젊은 세력들. 이 언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노태우 또 김복동 이런 것들 다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무 작업을 아까 얘기했던 강전무, 이상재가 총지휘했습니다.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되어 통폐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권력 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1980년 11월 10일 전후였고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은 1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문도가 계속해서 전두환한테 가서 사인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뻐그가 사인을 안 해줘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리고 뻐거는 물론이고 물태우도 이게 반대했고 신군부는 다 반대했어. 왜? 아니 지금 족된다고? 지금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은 반발한다 언론인들이. 또 외국 눈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지금도 보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고 다 우리한테 협조한다 그랬는데 왜 들쑤시냐.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계속 했었죠. 그런데 계속 허문도는 틈만 날 때마다 전두환 찾아가고 언론의 도움 없이는 각하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합니다. 라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허문도는 강력한 통치제도를 확립하려면 언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에게 언론을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 언론 통폐합 이걸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두환뿐만 아니라 모든 쿠데타 세력이 다 반대했는데 결국은 허문도의 주장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허문도는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던 언론 통폐합에 대하여 1980년 6월경 오자복 문공분과위원장에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같은 달 언론 통폐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자복 문공분과위원장과 함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1차 거절된 후 다시 같은 해 7월경 전두환 상임위원장에게 한 번 더 구두로 보고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다. 뻐꾸가 계속 안 된다 그랬다니까. 문공분과위원회 위원이었던 허문도가 1980년 9월 이후 청와대 비서실로 자리를 옮기고 언론 통폐합 계획을 수차례 결재를 올려 결국 재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보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허화평 허삼수도 처음에는 가우뚱거렸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허문도가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허화평 허삼수가 움직이니까 이제 뻐거도 오케이. 결국은 허문도가 빠득빠득 우기고 빠득빠득 우기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소신이 어느 정도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런 망령들에 빠져든 사람의 환상이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충성심하고 연결돼서 이런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버렸네. 자, 결국 11월 한 10일경에 뻐거가 결재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11월 12일에 노태우한테 갑니다. 왜냐면 보안사가 이 실무를 맡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물태우가 발끈하지. 아니 왜 이거를 씨발 우리한테 시켜 보안사한테 시켜. 나는 반대했었는데. 그리고 보안사 이거 한다는 것은 자, 다 언론사 사주 들어와. 뭐 조인트 까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요거 누가 먹어요? 보안사 먹지. 보안사가 먹고. 계획은 지들이 다 짜고. 손에 피는 우리가 묻히고. 그거야. 그러니까 이 허화평 허삼수가 일부러
저기 각하 이 작업은 보안사가 맡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우 매기려는 거. 노태우 매기려는 거죠. 권력 투쟁이란 것은 참 노태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 대통령 빼고 전두환이 맡은 것은 계속 따라갔잖아. 그치. 노태우가 그러니까 야 이거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허삼 소화평이 견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노태우가 몽창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1980년 11월 12일 각 언론사의 사주들이 보안사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화일보 사장 장기봉, 경인일보 사장 홍대건, 동아일보 사장 이동욱, 중앙일보 동양방송 사장 홍진기, 동양통신 김석원, 합동통신 박용건 등이었습니다. 보안사 2층 작은 방으로 안내된 이들은 보안사 수사요원들에게 회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 이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을 시는 보안사, 국세청, 감사원 등을 동원해서 회사를 압박하고 사주 본인들의 도덕성까지도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서빙고를 보내. 그렇지. 존나 무서워. 야, 서빙고에서 한번 얼음맛 좀 한번 보자. 야, 충주 MBC 사장 어떻게 되는지가 알지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서빙고로 가면 족되는 거 다 알잖아요. 서빙고로 가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고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야, 충주 MBC 사장이 될 수 있어? 이거 뭐냐면요. 충주 MBC 사장이 저들한테 까불었다가 3천 교육대까지 갔거든. 네, 3천 교육대. 야, 참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사실 충주 MBC 사장이 3천 교육대 끌려간 이유는 뻑가게 잘못 보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야, 너 나한테 잘못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명분을 뭐라 삼았냐면 처벌뒀다 그랬어. 충주 MBC 사장이 처벌뒀다. 그래서 끌고 갔단 말이야. 야, 그렇게 되면 저기 조선일보의 방씨는 박살내. 야, 다 끌고 가야지 뭐. 야, 삼성 교육대를 지금까지 다녀야 돼. 아니 그랬을 거 아니야. 안에서 그 충주 MBC 사장은 그 처벌뒀다. 이렇게 되니까 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보안사에서 직원들하고 만날 때 조사하는 요원은 총을 차고 있고요. 이제 권총을. 그리고 사병이 문 앞에 지키가 아니야. 착금을 하고 있었대. 야, 차례총 한다면 찔러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경남일보 사장 김윤양의 당시 해고를 들어봅시다. 19일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보안사 진주 파견대장이 진주 문화방송 사장과 나를 급하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박 사장은 2층으로 나는 별실로 안내 들어갔더니 허중영이라는 자가 전국적으로 1도 1사 원칙에 따라서 경남 매일신문에 통폐합이 되니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난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주주들이 있는데 이사회는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당신 주식이 52%나 되는데 개인 것이지 라면서 독촉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만 폭력이나 구타는 없어서도 방 안의 공기는 매우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실로 끌려갔으니까 다 쫄죠. 그때가 어떤 시대인데. 자, 이런 방식으로 언론은 자기 소유의 재산인 신문사 등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빼앗겼고 경인일보 홍대건 사장은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없었다고 했지만 폭력 없이 찍은 사람도 있고 말 안 된다고 또 조인트 까고 기사대기 때리고 이런 또 경우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TBC, DBS 동양방송입니다. 방송이 사라졌고 MBC는 정수장학회 주식을 제외하고 국가에 헌납되었습니다. 신화일보는 경향신문에 흡수되었으며 내외경제신문은 코리아 헤럴드와 통합됐습니다. 지방에서도 1도 1사 원칙에 따라 각 도에 하나의 신문만 남게 되고 모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CBS는 보도 기능이 박탈되었습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연합통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한 통신사가 연합뉴스 아니야. 다 이런 과거가 이런 있군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도 뭐해요? 연합뉴스가 기사 쓰면 그대로 받아서 쓰잖아. 그렇지. 세월호 때 뭐 있었어? 세월호 거기서 연합뉴스가 지금 열심히 구조하고 있다고. 기사 쓰니까 조선이고 지랄이고 다 그 기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버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언론 통폐합이 되었을 때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 연합뉴스하고만 또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어. 누구? 말을 못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연합뉴스가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하거든 매년.
이런 말 하면 나 연합뉴스도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 잘려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국가가 자주우지하는 거거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참 답답하네. 자, 언론사뿐만 아니고요. 기자들도 대량 해직되었습니다. 신군부는 저항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자들을 모조리 해임시켰으며 국민들에게는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에서 자율 결의해서 언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의 수를 줄이고 기자들의 숫자도 줄였다. 이게 언론 개혁이다 라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른 게 아니고 방송하고 신문사는 알아서 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노릇이죠. 완전히 국민들의 귀와 눈을 다 닫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국방부 과거사위가 밝힌 언론 정화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시부정이 10명, 이런저런 이유로 잘라내는데 국시부정. 나라의 짓을. 국시부정 10명, 반정부 243명. 아하, 게릴라야? 부조리 341명, 기회주의, 무능 123명, 근무태만 3명. 근무태만 3명. 국가 이거를 왜 나라에서 이걸 하냐고.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사람도 109명. 정무적 판단. 그렇습니다. 결국 보안사는 7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해직시켰고요. 이것을 3등급으로 나눠서 각각 6개월, 1년 영구적으로 취업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시는 언론사에 취업을 못해. 영구 금지된 사람들은. A등급 받은 사람들이지. A부터 D등급까지 있었거든. 또 이뿐만이 아니죠. 계엄이 해제된 뒤로도 계속 해직 언론인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보안사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문다가 왜 이렇게 1981년에 빨리 몰아붙였냐면 조금 있으면 계엄이 해제되잖아요. 네. 계엄이 해제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언론이 막 써낼 거다. 통제를 못한다. 5.18도 쓰고 5.17도 쓰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되기 전에, 왜냐면 계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막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문다가 계속 법가한테 계엄 전에 하셔야 된다고, 급한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뭐 세작이 무슨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 했잖아. 하려고 안 먹으면 다 해요. 시간 없으면 다 하잖아. 왜 못해? 다 하지. 요 전당대회 6월 7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여튼 뭐 그 전당대회는 8월에 하는 걸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뽀까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헌문도한테. 그런데 이 와중에 유독 하나의 언론사만 살아남습니다. 어딥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방송을 빼앗겼죠. 중앙일보는 방송과 라디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도 빼앗겼습니다. 한국일보는 경제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히려 월간지를 얻었네. 아하. 월간조선이 탄생했네. 야, 허문도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던가? 조선일보 그래서 그런가? 허문도가 내가 그래도 정신적 고향인데 김대중이 아무리 밉지만 그치? 그래서 살려줬나? 어쨌든 조선일보만 혜택을 받았다. 아니, 삼천교육대로 가도 10번은 가야 될 양반이 있는 회사가. 첩으로 치면. 어쨌든 이 이후에 조선일보는 5공화국 정권에서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 전에 매출액 5등이었던 신문이 1등 신문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런 역사가 조선일보에 있는 겁니다. 민족 정농지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의 과거의 모습이죠. 신문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할 말은 하는 신문. 조선일보. 똥 닦을 때도 못 씁니다. 조선일보. 자, 이렇게 통폐합된 언론에게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줍니다. 자, 먼저 당근을 보겠습니다. 첫째, 언론사와 언론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 정책으로 이 관세법상의 관세를 20%에서 4%로 확 줄여줍니다. 외국에서 윤정기를 들어올 때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요. 50 시기에는 언론인의 갑근세를 감면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문도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 걸 뺏겼다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언론 정비령, 신문사 정비령을 내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시킵니다. 강제 폐간. 그래서 다들 우리가 그때 일제 열심히 저항해가지고 이런 일을 다 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하면서 폐간비로 엄청나게 비행기 10대값을 갖다 줬어. 그런데 뭘 그게 씨발 그거랑 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언론이 이제 독과점이 됐잖아요. 독과점 체계 조성이 되니까 경영상의 이익 보장으로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이 아직도 우리 언론계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조중동 독과점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신문 시장 70% 장악한다는. 그렇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 방송 또 신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종편에 4개 중에 3개가 조중동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한겨레 신문 뭐 국민일보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 배달받을 신문이 몇 개 없었어. 그때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 텔레비전 아니면 다 신문이지.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비리의 온상이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조성을 해가지고 공익 자금을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채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한국언론연구원을 설립해서 강제로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서 정부의 이대 올로기를 주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언론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고 주입됩니까? 지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써주는 거지 뭘 이거를 뭐. 저 예비군 가면은 저기 북한 영화 틀어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 둘째, 홍보 조정실을 통한 보도 지침으로 보도 통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허문도는 전두환이 대통령을 취임한 뒤에 이 국보위 발족과 함께 문공분과위원으로 이 공직자 숙청, 과외 금지, 삼천교육대 설치, 언론 통폐합 등 이 또라이 같은 정책들을 계속 입안을 했고요. 나중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실권이 있는 보좌관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백미가 홍보조정실입니다. 1980년 1월 9일 계엄이 해제되기 16일 전에 청와대에는 홍보조정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를 하는 곳일까요? 유신 시절 문공부 내에 보도 담당 관실과 공보조사 연구소를 폐지를 하고 대통령령 제10호와 제161호를 근거로 신설된 홍보조정실은 정부가 외교 안보 등 국가 이익과 직결된 사안 또는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한 시책을 언론사의 배경 설명과 함께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치되었지만 실제로는 방송과 보도의 기본 방향과 누구누구의 사진은 불가, 이 기사는 몇 단 크기로 나가야 된다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등 실상은 언론 장악 기관이었습니다. 이후 85년 10월 19일에 홍보정책실로 개편되었다가 6.29 이후에 다시 공보실로 개편되었는데요. 이 기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보도지침 폭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허문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웃긴 게 근데 허문도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언론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왜? 권력 다 잡으려고. 권력에 달콤하게 취하려고. 지가 더 잘 알지. 지가 언론 출신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1988년 9월 9일 10시 명동성당 소강당 민주언론협의회 송건호 회장은 경향신문 기자 등 국내 기자 10명과 외신 기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 지침의 실상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날 폭로 회견은 또 다른 보도 지침에 의해 일체 보도되지 않는 촌극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억의 일입니다. 말지 특집호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지침의 대표적 사례는 우리가 인천항쟁 특집에서 얘기했던 부천서 선고문 사건에 대한 보도지침을 단편적인 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항쟁 이야기 나오니까 표창원 당선자가 거기 TV조선 강대들 가서 광주 사퇴라 그랬다며.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래요. 표창원 교수나 우리나 다 그렇게 배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국정교과서로 배워서 그래. 우리보다 연세 많은 분이에요. 그래 국정교과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옛날에 인천 사태, 광주 사태 툭 튀어나오잖아요. 뭐 물론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요순 반란 사건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주 항쟁 제주 사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에 펴가봐라 이런 겁니다. 국정교과서 때문에 우리 이 박사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잘렸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실은 표 교수가 강주 사태라 말했을 때 난 못 봤어. 듣기만 했는데 자막에다가 강주 민주화운동으로 그 제작진에서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깔아줬는지 안 깔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깔아준 그 TV조선 제작진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표창원이 저희 당선자가 또 지난번에 무슨 100분 무슨 토론이었어? 밤샘 토론인가 거기서도 뭐 이준석 씨랑 싸우고 그랬을 때도 나중에 쿨하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한 건 바로바로 인정하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자, 부천서 선고문 사건에 대한 보도 지침을 단편적인 예로 보기로 했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만 발표할 것. 2.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 3.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4.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5.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6. 발표문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 내용은 불가. 7. NCC,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성단체들의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걸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하고 뭐가 달라졌죠? 요즘엔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지들이 알아서 안 하잖아. 그렇죠. 어버이연합 사태 정말 엄중한 사태입니다. 만약 이걸 청와대에서 했다면은. 근데 그거 뭐 조선 동아에서 씁니까? 안 쓰죠. KBS, MBC에서 보도해요? 안 하잖아. 이제 알아서 안 하는 거 알아서. 자, 국가가 그냥 데스크를 본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상하지 않은 거는 연합뉴스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때문인데, 뭐 아까 세월호 사건 얘기로 나왔고, 그거는 결국에는 연합통신사들이 이제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걸 다시 일간지들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지금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이들은 왜 언론을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보안사가 만든 중진 언론인 접촉 순화 계획의 중진 언론인 접촉 대화 방향 항목 중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이미지 부각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언론 장악을 왜 하려고 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뻗거잖아. 그렇죠.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이미지 부각이라는 그 자료처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라. 예. 전두환을. 예. 그 세부 내용이 뭐예요? 골 때리더라고 진짜. 그거 봤는데 정의감이 강하고 포용력 있는 대범한 인물, 우국충정에 불타는 사심없고 청렴결백한 전형적인 군인, 농촌 출신으로 서민적이고 소박인자, 범국민적 인물, 해외 유학, 시찰 등 문무견비한 민주주의 선봉자, 지역감정 배제 및 국민의 대동당용 주창자,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머지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진짜. 제가 북에서 오셨어요? 거기서 하는 거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참 아무랍니다. 이게 35년 전이에요. 얼마나 멀지도 않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35년 이후에 우리의 언론은 여전하다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허문도는 화평 허삼수와 함께 쓰리어로 불리면서 권력의 실세로 활동합니다. 오죽하면 이순자가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야? 쓰리어가 다 한다 그래요. 쓰리어가 다 해쳐먹네. 오죽하면 이순자가 그랬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공부 차관 또 통일부 장관을 영입하면서 따뜻한 양지만 쫓아다녔습니다. 사실 쓰려라 하지만 허삼수 화평은 중간에 잘렸잖아. 그래서 미국 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허삼수 화평이 활약한 기간이 얼마 안 돼. 근데 허문도는 쓰리허 중에 2명이 날아갔는데도 허문도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그것도 쿠데타 유력도 아니잖아. 허삼수 화평은 전두환하고 같이 목숨 걸고 쿠데타했지. 이때 이 양반이 허문도는 그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잖아. 얼마나 이 허문도가 출세지향적이고 또 냄새를 잘 맡는지 권력 지향주의인지 알 수가 있는 사실이겠죠. 허문도 본인도 나는 40대의 한나라를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권력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이 얘기했냐면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이 얘기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국회의원 선거 나왔네. 이게 또 할 말이야. 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졌네. 아하. 그러니까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언론을 박살내는데 언론을 출신을 이용했다. 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50 정권이 막을 내린 후에 허문도는 고향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계속 졌습니다. 만약에 무소속이 아니고요. 뭐 민정당 간판이라든가 민자당 간판이라든가 신한국당 간판이라 그러면 난 당선됐다고 봐. 근데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떨어진 거지. 아예 공천을 못 받은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참. 자, 언론의 역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허문도가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허문도의 삶을 돌아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EJ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변하려면은 언론하고 교육이 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언론인들의 사명으로만 몰아붙이기에는 또 언론인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근데 언론인들은 기본 엘리트잖아. 그럼 엘리트면은 엘리트다운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나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 5월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국보위 상임위원장 이미지 부각 세부 내용을 그대로 역으로 공격할 때도 썼던 것 같아요. 뭐 비겁하고 가족들을 파는 인물, 뭐 아방궁을 지은 인물, 고졸 출신, 뭐 돈 밝힌 사람, 뭐 호남을 배제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언론이 잡았던 기억도 나고 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송을 듣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자기 자신이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박사가 엘리트라는 얘기 했는데 아까 뻥크가 계속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언론 통폐합에. 네.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머리 좋은 애들 건드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랬단 말이야. 뻥크가 잘 모르는 거지.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를 먼저 숙여. 아유 그럼요. 알아서 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어? 검찰들 봐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개쌍. 아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에서 꼼짝도 못하잖아. 그런 겁니다. 그렇지. 에? 요번에 옥시 사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제서 칼 빼드는 것도 참 웃기기도 하고 그래요. 세장.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 기존에 있는 언론사에서 그래도 언론인의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허문도는 죽었지만 그 허문도의 분신들이 각 언론사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제를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거는 지금의 그 가짜 허문도들은 허문도한테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거기서 그걸 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는 놈들이 먼저 긴다. 참 슬픈 노릇이죠. 몇 년 됐죠. 이제 저희가 대선 지나고부터 그래도 어떻게든 정통 언론 그리고 대한 언론인으로서 많은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렵죠. 뉴스타파에서 보고하는 것들은 다른 데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고발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게 가고 있고요. 뭐 저희는 언론이라고 저희끼리 참칭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스피커를 많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기존의 언론이 못하는 곳에서 소리를 듣고 그래 저희가 맞잖아 라고 할 수 있도록 조금의 미랄이 될 수 있다라면 그게 보람이 되겠고요. 언론인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좀 눈치가 있다라면 내년 대선 전후로 해서 빨리 또 말을 갈아타셔서 이쪽으로 돌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요. 허문도는 어쨌든 권력이 평생 갈 줄 알았지. 그거 봐요. 80도 못 살았잖아. 권력 평생 가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평생 갈 줄 알았지. 7년밖에 못 갔어요. 친구한테 뒤통수 맞는 바람에. 그렇게 권력이 정말 언론이 제일 해야 할 일 권력에 대한 감시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진실 보도 그것도 중요한 거지. 그 진실 보도 하는 게 권력을 감시하는 거야. 예. 근데 지금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약자들을 짓밟고 있어요. 이게 언론입니까? 이러면은 언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에게도 물론 어렵겠죠. 내부에서. 사실 내부에서 뭐 바른 말 있다가 다 쫓겨나고 이러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왜 언론인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그 언론 고시라고 불리는까지 쳐가면서까지 사명감 있으니 그런 게 아니야? 나처럼 그냥 먹고 살려고 조선일보 내진 않았어. 그런 그 사명감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허문도가 50 청문회에 불려와요. 물론 그 전에 여기 나오기 싫어갖고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참 일본 좋아하지. 도망도 일본으로 가니까. 어쨌든 50 청문회에 불려와가지고 언론 통폐합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난세를 치세로 바꾼 영웅이다. 이렇게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단죄를 해야 되는데 단죄를 못했어요. 이 사람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해. 법정에 세웠지만 다 무혐의 받았거든. 단죄를 못하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단죄도 안 되고 반성이 안 되니까 이 허문도의 후예들이 지금까지 설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철이 지금 뭐 MBC 망처럼 김재철이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뭐 감옥을 갔어요, 뭘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단죄를 해야 된다. 친일파 단죄를 못했고 지금까지 이런 뒤틀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언론인 단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법원 판결문에 나오잖아. 죄가 크나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숙하고 있는 관계로 형을 내린다라고 나오잖아. 반성이 있어야지 용서가 있는 거지. 프랑스가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제일 먼저 처벌한 게 바로 언론인들이었습니다. 네.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 제대로 쓸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자각하시고 또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래서 잘못된 언론에서 항의하고 조선일보나 KBS 가서 욕하세요. 우리한테 욕하지 말고. 조선일보 왜 우리를 욕해? 조선일보 KBS 가서 욕하지. 우리한테 욕할 힘을 거기다 쏘더란 말이야. 우리는 언론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엔 새로운 주제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감사합니다. 파리 엔젤 펀딩 동양극장 좀 바꿔보자 안상보 박종철 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